다행하게도 깡피레알리 영주는 임종에 앞서 브란치 포르테는 로마의 주요한 내거리에서 2시간 동안 달군 부젓가락으로 고통을 준 뒤에 모닥불에 태워 죽여 가지고 그 죄를 티베르 강에 던져버린다는 판결이 로마 시내에 공포된 것을 알았다. 플로렌스의 성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의 벽화는 오늘날에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이 처참한 형벌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을에 잔뜩 흥분한 민중들이 자진해서 형집행인이 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경비원이 필요했다. 누구나가 다 마돈나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깡피레알리 영주는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판결문을 낭독하게 하고 운수 좋게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한 변호사에게는 알바노와 바다 사이에 있는 훌륭한 영토를 주었다. 이 변호사에게는 그만한 공적이 있었던 것이었다. 브란치 포르테는 이 극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수도원을 습격한 동료들의 활동을 늠름하게 지휘한 사자로 변장한 청년이 바로 브란치 포르테라고 인정한 증인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변호사에 대한 굉장한 선물은 로마의 책모가들을 흥분하게 했다. 그 당시 교황청에 사려 깊은 수도사 하나가 있었다. 놀라운 수완가로 필요하다면 교황에게 강요하여 추기경의 지위를 얻어낼 수 있는 지략이 뛰어난 사나이였다. 게다가 꼴로나 공의 소송 사무를 맡아보고 있는지라 이러한 위세당당한 단골 손님 덕분으로 세상에서는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깡피레알리 부인은 딸이 카스트로에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수도사를 초빙하였다. 극히 간단한 일이지만 조력을 얻어 일이 잘 되었으면 싶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례는 후하게 하겠습니다. 요 2, 3일 내에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를 무서운 형벌에 처할 판결문이 공포될 터인데 그것이 나폴리 왕국에서까지도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폴리의 부왕은 저와 먼 인척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그 편지인데 살펴보아 주세요. 브란치 포르테는 어느 나라로 가면 무사히 피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브란치 포르테가 저희 집안의 주군이 되는 스페인 국왕을 섬기고 볼랑드로 반란군을 평정하는 데에 종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꼴로나 공에게 5만 피아스트라를 들여서 그 돈 전부 일부 건간에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에게 건네주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폴리 부왕께 브란치 포르테에게 대령의 계급을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 신성모독죄의 판결문은 스페인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브란치 포르테의 출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 리사라 남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죠. 이 리사라란 것은 제가 아브루치 지방에 갖고 있는 조그마한 소유지의 이름입니다만 매매 형식을 가장해서 소유권을 브란치 포르테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살해한 장본인을 이렇게 대하는 어머니는 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500피아스트라 정도만 내면 벌써 옛날에 이 미운 남자를 해치워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꼴로나 공과는 되도록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꼴로나 공의 체면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면 7만이고 8만 피아스트라고 내겠다는 겁니다. 부디 그 점을 잘 전해주세요. 브란치포르테라는 이름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꼴로나 공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수도사는 2, 3일 내로 오스티아 방면으로 산책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깡피레알리 부인은 그에게 1000피아스트라나 하는 반지를 뽑아 주었다. 며칠 후에 수도사는 다시 로마에 나타나 깡피레알리 부인을 만나서 부인의 제안은 꼴로나 공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한 달 이내에 브란치포르테는 바르셀로나를 향하여 배에 오를 테니 그곳에서 환금업자를 통하여 5만 피아스트라를 그에게 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꼴로나 공도 줄리오를 설득하기에 매우 애를 먹었다. 이탈리아에 있으면 차후 어떠한 위험이 닥칠 줄도 모르는데도 사랑에 사로잡힌 줄리오는 이 나라를 떠날 결심이 서지 않는 것이었다. 공은 깡피레알리 부인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고 은근히 암시를 주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건 간에 3년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보았으나 아무런 보람이 없었고 줄리오는 눈물을 흘릴 뿐 성낙하려 하지 않았다. 공은 부득이 자기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떠나주지 않겠느냐고 사정했다. 줄리오도 아버지의 전후의 부탁이라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 엘레나의 의향에 따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꼴로나 공은 손수 줄리오의 장문의 편지를 맡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블랑드르에서 엘레나에게 편지를 내도 좋다는 것을 허락했다. 결국 줄리오는 마음을 돌려 바르셀로나로 건너가는 배에 올랐다. 공은 줄리오의 편지를 모조리 태워버렸다. 공은 줄리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기를 잊었거니와 공은 성격상 일체 혼장담하는 것을 싫어했으나 이때만은 이를 말썽 없이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꼴로나가에 더없이 충실했던 충신의 외아들인 만큼 적기는 하지만 5만 피아스트라의 재산을 마련해 주는 것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이다. 엘레나는 카스트로 수도원에서 공주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막대한 재산이 엘레나의 소유가 되고 광대한 영토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엘레나는 카스트로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 깡피레알리 영주의 상복을 입겠다고 나선 사람에 대해서 1인당 5아우나의 금은 배를 나눠주었다. 아버지의 상을 당한 지 얼마 후에 엘레나에게 전혀 낯설은 사람이 줄리오의 편지를 전했다. 엘레나가 얼마나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그것을 펴보았는지 또한 그것을 읽고 얼마나 낙심했는지는 도저히 필설로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은 틀림없는 줄리오의 필적이었다. 엘레나는 필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지에는
사랑의 말이 쓰여 있었으나 그 공허함은 웬 까닭일까? 이 편지는 깡피레알리 부인이 꾀를 내어 위조한 것이었다. 부인의 생각으로는 처음 7, 8통의 열렬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놓고 그 뒤의 편지에는 사랑이 차츰 식어가는 것처럼 꾸며 보일 작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불행한 엘레나의 생애의 10년간을 한달음에 건너뛰기로 하겠다. 엘레나는 자기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로마에서도 이름난 명문의 귀공자들에게서 청혼을 받아도 단호히 거절해 왔다. 그러나 오타비오 꼴로나와의 혼담이 나왔을 때만은 좀 망설였다. 이는 옛날에 베트렐라 성에서 엘레나에게 몹시 냉정한 태도를 보였던 예의 파브리초 꼴로나의 큰 아들이었다. 로마 교황령과 나폴리 왕국에 소유하고 있는 영토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편이 있어야만 했고, 그렇다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줄리오가 존경하던 성을 가진 사람 편이 그래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엘레나가 이 결혼에 동의했었다면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에 관한 진상을 당장에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노 파브리초 공이 리사라 대령의 초인적인 무용담을 종종 감격해서 말하곤 했었기 때문이다. 줄리오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처럼 빛나는 무훈을 세워서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앗아가 버린 시련의 상처를 달래려고 했다. 엘레나는 아득한 옛날에 결혼해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깡피레알리 부인은 줄리오마저도 허위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